오늘은 2강이고요. 오늘은 블로그 핵심 어제도 얘기했는데 트래픽을 만드는 건데 이 트래픽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상위 노출을 기반으로 한 어, 키워드를 분석해 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결정하고 제목을 짓는 것까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블로그에 이제 그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은 트래픽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트래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걸 트래픽이라고 하고, 이거는 곧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방문자 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방문자 수는 노출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내 블로그가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방문자 수가 되는 거잖아요. 방문자 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노출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노출되었을 때 클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클릭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클릭률도 높아져야 되고, 노출수도 높아져야 돼요. 근데 클릭률만 높은 거는 의미가 없죠. 절대적으로 일단 노출이 많이 돼야 됩니다. 노출이 많이 되면은 클릭률이 낮더라도 방문자 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출을 일단 절대적으로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 노출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어제도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100명한테 노출이 됐어요. 내 블로그가. 내 글이. 근데 여기서 10%만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방문자 수가 10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이 노출됐을 때 클릭률이 10%면 방문자 수는 100명인 거죠. 근데 100명이 노출됐을 때 전부가 다 클릭했다. 100%다. 그러면 또 100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노출은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내 글을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검색 노출이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내 글을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노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이윤 노출이에요. 이윤 노출은 나를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들의 피드에 내 글이 뜨는 거죠. 내가 지금 9시에 글을 발행하면은 9시에서 뭐 한 10시 정도 사이에 블로그에 피드를 한번 살펴보고 있던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이 글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네 해가지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내 블로그가, 어떤 브랜딩이 좀 돼 있고 내가 발행하는 글들이 계속 일정한 뭐 주제의 글을 발행하면은 피드에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오겠죠. 이웃인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이웃 노출이고요. 외부 유입은 이거는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블로그 링크를 다른 사람들한테 뿌린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 블로그 글을 스크랩을 해가서 어디에서 인용을 한 다음에 내 블로그에 원본 링크를 달아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의 사이트에서 노출이 돼서 내 블로그로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은 무조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일단 어떤 식으로든 이제 노출이 많이 됐어요, 누군가한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클릭률은 어떻게 높여야 되냐라는 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겠죠. 제목이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제목으로. 그 다음에는 썸네일이 매력적이어야 되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썸네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클릭이 되고 안 되고가 많이 결정이 돼요. 근데 블로그는 글이 좀 기반이 되다 보니까 그 검색 결과를 봐도 사진보다는 사실 제목을 사람들이 먼저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썸네일의 중요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썸네일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데 영향을 끼치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어, 무슨 버스 시간표 이런 거를 검색을 했다고 해볼게요. 버스 시간표. 그럼 제목에는 대부분 버스 시간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썸네일에 뭐 2023년 최신화된 버전이라고 이렇게 표가 돼가지고 버스 시간표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실제로 버스 정거장에서 찍는 것 같은 사진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이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최신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그걸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랑 썸네일을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뭐 썸네일도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썸네일에는 자극적인 문구들을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모르면 뭐 호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100% 손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난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검색 노출이. 왜냐하면 시장의 파이가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니즈가 명확해요. 이거 검색 노출은.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는 건 내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웃에 의한 노출은 이웃들은 내 정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인 거죠. 근데 내가 우연히 읽어볼 만한 글을 던졌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파이가 적고 외부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색 노출을 우리가 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검색 노출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키워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워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것도 키워드고 연말정산 환급금 이것도 키워드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것도 키워드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요. 두 개가 엮어져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키워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연말정산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도 키워드는 여기서 파생되는 키워드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들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서 글을 쓸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분석하지 않고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퇴직금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봐볼게요. 그러면 퇴직금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로는 이렇게 많아요.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많겠죠. 이거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쇼테일이죠. 그러니까 쇼테일, 꼬리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는 꼬리가 없는 쇼테일 키워드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스마트 블록에 엮인단 말이에요. 스마트 블록. 왜냐면 이 사람이 정답을 요구하는 검색을 하지 않잖아요. 퇴직금? 도대체 나는 너에게 뭐를 알려줘야 되니? 이런단 말이에요.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은. 퇴직금이라고 검색하면은. 근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라고 검색하면은 퇴직금 지급 기준 뭐 5가지 이렇게 쓴 글이 있으면 그 글이 정답을 알려줄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랭킹을 또 구성해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결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요거 말고 이런 연관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적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키워드에 대한 생각이 없어.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글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퇴직금 지급받았다.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써요. 그,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직장 생활 10년 종료. 오늘 퇴직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검, 누가 어떻게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될까요? 안 되겠죠. 검색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는 키워드 말고, 퇴직금 지급받았어요. 이렇게 쓰면은, 퇴직금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될 수도 있고, 퇴직금 지급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또는 검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노출이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우의 수가 일단은 절대적으로 검색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근데 C랭크는 쌓이긴 쌓여요. 왜냐면 어제 우리가 C랭크의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중에 블로그 액티비티가 있었잖아요. 블로그 액티비티는 글을 쓰면 일단 C랭크는 쌓여요. 그렇겠죠? 근데 C랭크에 포함되는 요소가 6가지였잖아요. 근데 이건 블로그 액티비티만 쌓이는 거예요. 또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본문과의 연관성이 있는 글이면은 또 좋은 글로 문서의 기본 품질이 괜찮다라고 평가가 돼서 그런 것도 쌓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인기도가 없어요. 인기도가. 인기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인기도가 낮은 블로그이기 때문에 C랭크가 이렇게 제목을 써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만들어지는 글에 비해 가지고 C랭크가 쌓이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블로그가 빨리 성장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어, 일단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라도
내 키워드가 내가 쓴 글이 다양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일단 노출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조회수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만들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 반응을 통해 가지고 내 블로그가 C랭크가 쌓이면서 블로그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분석하고 제목을 짓는 것이. 왜냐면 이렇게 썼을 때랑 이렇게 썼을 때랑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경우의 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반드시 분석을 해서 제목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키워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키워드라는 녀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키워드라는 녀석이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검색량이고요. 두 번째는 발행량, 세 번째는 섹션, 네 번째는 지속성, 다섯 번째는 단가. 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검색량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느냐예요. 예를 들면, 앞에서 퇴직금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검색할까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검색할까요? 이런 차이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참 신기하게 퇴직금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검색량으로 봤을 때는 이 키워드가 좋은 거죠. 검색량이 많은 게 좋으니까. 근데 이제 발행량을 봤을 때는 이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퇴직금으로 글을 발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발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발행량이 문서 수가 엄청나게 많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문서 수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키워드마다. 그다음에 섹션이 있어요. 섹션은 네이버에서 이제 결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키워드로 검색하면 뷰탭, 뉴스, 지식백과 순서로 섹션 배치하고, 근데 B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뉴스, 지식백과 뭐 블로그 이런 식으로 섹션을 배치해라. 섹션의 배치 순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뷰탭에서 노출되거든요. 뷰 섹션, VIEW라는 섹션에 블로그의 글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뷰 섹션이 상단에 걸리는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속성이 있는데, 지속성은 이게 사람들이 1년 내내 꾸준히 검색하는 키워드냐, 아니면은 잠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검색량이 많아지는 키워드냐, 이런 것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요. 단가는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키워드마다 단가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에 대한 단가예요. 어떤 키워드는 광고를 하려면은 뭐 200원, 어떤 키워드는 광고를 하려면은 막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키워드마다 단가도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특징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황금 키워드라는 말을 많이 하고, 황금 키워드를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검색량이 많고, 발행량이 적고, 뷰 섹션이 높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키워드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황금 키워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키워드를 찾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근데 이게 황금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모두에게 황금 키워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블로그마다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마다 힘이 다르잖아요. C랭크가 다르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황금 키워드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노출시킬 수 없는 키워드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C랭크가 높은 사람들은 황금 키워드가 더 많겠죠. 왜냐면 나는 글을 쓰기만 하면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C랭크가 블로그 힘이 약한 사람들은 황금 키워드가 별로 없어요. 애초에 찾기가 너무 어려워. 검색량이 많은데 발행량이 적어? 그러면은 힘센 블로거들이 다 이 글을 쓰겠죠. 왜냐면 자기들은 검색량이 많은 것들 무조건 좋으니까. 그중에서 발행량이 적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황금 키워드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이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펜 법칙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내가 키워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키워드를 찾아야 돼. 그럼 나는 어떤 키워드를 글 써야 되느냐? 내 경제 분야를 운영할 건데, 내가 생활 건강 분야를 운영할 건데, 어떤 키워드로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어? 이걸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키워드 풀, 우리가 흔히 풀 수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수영장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풀을 처음에는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풀을 늘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키워드들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얘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에 대해서 썼는데 얘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뭐가 있고 이것들 중에서 이 키워드로 썼을 때 내가 노출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널리시스,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글을 쓸 거란 말이에요. 글 하나 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글을 쓴 다음에 노출 결과를 보고요. 내가 쓴 글을 노출 결과를 보고 이 키워드들이 예를 들면 노출이 됐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노출이 됐어. 그러면은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이 키워드는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너가 그 최신성에서 밀려가지고 순위가 떨어지면 내가 이 글을 다시 한번 써가지고 그 방문자 수 만들어 왔던 거를 다시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글들은 계속 발행해 나가는 거니까 그것들이 이제 계단식으로 그런 글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은 방문자 수가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아까처럼 어떤 그 뭐 타코야키 뭐 가게 이런 것처럼 특정 키워드를 내가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이 키워드는 내가 독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내 광고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키워드를 내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빈도를 높인다던가, 이 키워드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면은 이게 이 키워드가 블로그에 많이 쌓여져 있으면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키워드가 매번 똑같이 매일 엄청 잦은 빈도로 쓰여지는 거. 오늘 아까 AM5님이랑 이야기했을 때 AM5님이 새벽 5시 반 미라클 모닝이라는 키워드를 앞쪽에 계속 배치해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배치하고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이렇게 꾸준히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 키워드 많이 썼으니까 이 키워드로 내가 노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어뷰징이라는 행위로 분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매일 똑같은 제목의 구성을 가지고 글을 써요. 그럼 이거는 좋은 글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키워드를 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쓰고 있다고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똑같은 걸로 계속 쓰고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유사한 주제들로 다양한 글들을 써나가고 그래서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어떻게든 내 글이 검색되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독점이거든요. 이 독점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내 블로그에 많이 쌓여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키워드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키워드 풀을 늘려야 된다. 글을 쓸 수 있는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중에서 키워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집었을 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 및 독점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세 가지 이야기 드렸고 이제 방법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키워드를 일단은 풀을 늘리려면은 소재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이제 어디서 찾을 거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내가 키워드 풀을 어떻게 늘릴 거냐. 저는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홈페이지고요. 두 번째는 책, 세 번째는 뉴스, 네 번째는 블로그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에 대한 글을 쓴다.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글을 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청약홈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청약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택 청약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청약 제도 안내 여기 있어요. 청약 주택으로는 뭐 민간주택, 뭐 공공주택 주택의 종류는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택 청약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청약홈에서 내가 확인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글을 쓸 때 자료를 찾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키워드 풀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면은 여기도 퇴직 컬럼비님 같은 경우에 퇴직급여에 대해 쓴다고 하시니까 여기 퇴직급여제도 여기 들어가 보면은 퇴직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개조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것도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최신화해서 적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돼 있죠. 근데 이거는 법제처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화된 법령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법이 이게 최신화되는지 안 되는지 찾을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 되고 여기서 바로 또 법령이랑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링크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체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컬럼비님이나 김여사님이나 존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아마도 여기서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 내용이 여기 보면 다 아까 제가 퇴직금 검색했을 때 나왔던 것들 있죠. 뭐 지급 요건 이거 뭐 그다음에 지급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까지 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개조식 그러니까 개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따올 것만 따오고 이렇게 이미지들도 막 다 들어가 있고 출처도 남겨져 있고 굉장히 얘가 사용하기가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소한 이제 뭐 층간소음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민법과 생활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아가지고 이 사이트를 한번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아마 내가 쓸만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어제 그 이야기 하셨는데 뭐 사업이나 창업이나 무역, 출입국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어, 진짜 여기 있는 것만 내가 잘 옮겨서 갈무리 해가지고 써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 사이트들을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떤 정보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 정보들이 어느 사이트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바로 지금 찾아놓는다고 해도 사실 이거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를 내가 써야 하는 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는 사이트들을 저는 이렇게 찾으면은 즐겨찾기를 다 해놔요.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놔가지고 예를 들면 뭐 금융과 관련된 것들은요. 이런 뱅크샐러드라는 또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엄청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진짜. 뭐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 대출 받는 법,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방법, 주부 대출 받는 방법, 소액 대출 받는 방법, 신용 점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잘 나와 있어요. 정말로. 여기 있는 글을 내가 거의 이제 모방해서 쓰는 거죠. 똑같이 쓰는 거는 이제 부담되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틀을 잡고 내용은 내가 각색을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부 대출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 이것에서 뭐를 써야 되지? 내가 주부 대출 키워드를 쓰려고 하는데 뭘 써야 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공식적인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는, 그리고 이 목차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주부 대출은 무엇인가? 주부 대출 종류 세 가지. 그다음에 중저신용자는 이런 거. 무서류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이 개조식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거의 구조는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내용들만 조금씩 변경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이트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글을 쓰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고, 키워드 풀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글 쓰지? 뭐, 무슨 글을 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소재가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이 사이트들 그냥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즐겨찾기 추가했던 사이트들.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들을 많이 이제 추가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물로 쭉 연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파생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하루에 하나씩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쭉 써나가 되고. 뭐 세금에 대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그럼 취득세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그럼 국세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내가 내 거와 해가지고 하나씩 매일매일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 온라인에 있는 자료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쉽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책이에요. 책.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초반에 또 책을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23년에 주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쓰려고 이 책을 또 샀어요.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을. 그럼 주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발간된 자료도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내가
거의 초반에는 글을 쓰는 게 부담스러우면 필사한다는 생각으로 옮겨요. 그냥. 특히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들은 좀 리스크가 덜하죠.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내가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주면은 저작권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은 국세청 입장에서도 사실 딴지를 걸기에는 좀 곤란한 거죠. 아니, 곤란하다기보다는 딴지를 굳이 걸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들이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쓴 건데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책들을 서점에 가보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책들이. 그러면 그 책들을 가지고 내가 책을 거의 필사한다라는 생각으로 옮겨 적는 거죠. 그럼 글 쓰는 것도 좀 쉬워지고 소재를 찾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찾다 보면은 또 좋은 키워드들을 많이 발굴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언노운 언노운스라는 게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글을 쓸 건데 부동산에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쓸 건데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홈페이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가 될 수 있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경제지들 다 구독을 해놓고 그래서 매일 잠자기 전에 한 20분 정도 이 경제 뉴스를 스크린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 그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 딱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매일 보내요.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뭐 알레르기 검사 저렴하게 받는 방법, 뭐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뭐 변화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스크랩을 해놔요. 제 카카오톡 채팅방에. 그러면 이게 꼭 그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당장 내가 쓰고 싶은 주제를 찾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그 뉴스에서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찾으려면 사실 좀 어려워요. 뉴스가 검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뉴스들도 그냥 이슈를 딱 전달하는 게 있고 정보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갈무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뉴스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여기다 스크랩을 해놓고 필요하면 이거를 여기서 찾아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7월 초에 발표된다는 뉴스가 있었네. 60%에서 80% 바뀐다는 게 이때 있었구나. 그리고 또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지분적립형의 분양물질 종부세 합산배제 추진 뭐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렇게 엄청 옛날에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 청구 온라인 신청된다. 엄청 많죠, 이렇게. 그럼 이 자료들을 내가 몇 개만 띄워놓고 써도 그러니까 원천 소스가 되는 거죠. 글을 쓸 수 있는 소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스크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블로그는 모방 블로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관련된 주제를 운영하는 모방 블로그들을 여기다 이웃을 추가해놓고 그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키워드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거든요. 블로그들이 지금 어떤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런 트렌드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죠. 그럼 이게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청년 도약 계좌 관련된 키워드들이 막 우후죽순 막 올라와요. 왜냐면 이거 하나 먹으면 방문자 수가 폭발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청년 도약 계좌 여기 좀 핫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PAM에서 두 번째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을 할 때는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사투 법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그 키워드 풀 있죠? 수영장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글 하나를 셀렉해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요. 이제 애널리시스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제목을 지어요. 제목을. 사실 이 키워드 분석이 끝나면은 제목도 거의 나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키워드를 노출시킬 거니까 이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이 곧 내가 제목을 짓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반영을 합니다. 본문에 이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본문의 키워드가 잘 배치되도록 글을 쓰는 거죠.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키워드 풀에 있는 키워드를 내가 하나를 선택했어요. 퇴직금, 예를 들면 퇴직금에 관련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뉴스에 어떤 퇴직금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제도가 변화되거나 뭔가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 뭐가 바뀌는 거지? 좀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퇴직금에 관련된 자료가 어디 있지? 아까 찾기 싫은 생활법령 여기에 있지.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뼈대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뭐 서론에 좀 넣어가지고 요즘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이거는 퇴직금연은 뭐고, DC형은 뭐고, DB형은 뭐고,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뀐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 하나를 딱 구성해서 쓰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빠르게 이제 끝내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뉴스를 보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은 이게 빠르게 조합돼가지고 오케이 글을 내가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를 빨리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 일단 쓸 거니까 키워드 분석을 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퇴직금에 대해 쓸 거야. 그럼 퇴직금이라는 거는 너무 큰 키워드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연관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럼 퇴직금. 그러면은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블랙키위는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꼭 블랙키위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블랙키위가 가장 그 보기 좋고 쓰기가 편해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퇴직금을 이렇게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도 원래 먼저 봐야 되는데 애초에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퇴직금이라는 거는 너무 큰 키워드라서 스마트 블록에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노리고 글을 쓰는 건 애초에 어렵다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주제들이 뭐가 있는, 연관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좀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관 키워드를 검색이 많은 것부터 이제 한 번씩 쭉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퇴직금 지급 기준이 있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퇴직금 세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 수령 방법. 이런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알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좋은 키워드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좋은 키워드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하나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요. 실제로도. 퇴직금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연관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를 네이버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주는 거죠. 계산기 지급 기준 비슷하죠. 아까 블랙키에서 봤던 키워드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스마트 블록이니까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스마트 블록으로 묶여 있는 이 키워드들 근데 거의 비슷해요. 아까 그 연관 키워드 나와 있던 것들이랑 실제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통장.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걸 내가 이제 여기서 뽑아내는 거고, 이 중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처음에 하실 때는 메모장을 하나 띄워놓고 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예산, 퇴직금, 세금.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는 거죠. 내가 찾는 거죠. 연관 키워드들을, 뭐가 있는지를.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제 연관 키워드들을 개별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 키워드는, 뭐, 뷰 섹션이 어떻게 되고, 검색량이 어떻게 되고, 발행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아까 그 키워드의 특성을 다섯 가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다섯 가지에서 그 황금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기적 제가 지속성이랑 단가까지 다섯 가지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속성이랑 단가는 처음 단계에서는 보지 마세요. 그것까지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섹션, 검색량, 발행량, 그리고 이미 상위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 이 네 가지 정도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섹션을 먼저 보고요. 왜냐면은 섹션이라는 게 뷰 섹션이 상단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뷰 섹션, 일단 섹션을 보고, 그 다음에 검색량을 보고, 문서수, 경쟁자, 지속성, 단가. 근데 요건 이제 보지 말라고 안 봐도 된다. 무방하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 요 네 가지 정도를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섹션이에요, 섹션.
여기서 한 번씩 봐볼게요. 실제로. 퇴직금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블랙키 연관 키워드에서 우클릭을 해요. 여기서 퇴직금 계산기 먼저 해볼까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 탭에 띄워요. 세 탭에서 링크 열기. 그래서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띄웁니다. 다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요. 그럼 이렇게 다 새 창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 5개 중에 이제 각각에 들어가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어떤 키워드가 좋은지를.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예를 간다. 퇴직금 계산기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섹션, 이거 블랙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순서를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섹션 배치 순서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섹션 배치 순서가 먼저 나오지 않고, 이게 먼저 나올 거예요. 그 검색량이랑 반응량, 이게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섹션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탭 설정에 보면은,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옮길 수 있거든요. 이 탭을. 그래서 섹션을 가장 위쪽으로 올려놓고 보세요. 왜냐면 섹션이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래서 섹션 배치순서 보면 퇴직 이걸 딱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여기를 보면 PC 배치, 섹션 배치 순서가 파워링크 그다음에 인기 주제 둘러보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스마트 블록이라는 거예요. 스마트 블록 이 키워드도 지금 스마트 블록이에요. 여기도 보면 인기 주제 둘러보기죠. 그러면 스마트 블록인 거고 그러면 실제로 검색해 볼까요? 여기서 퇴직금 검색을 하면 일단 이게 나와 버리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더 이상 검색을 하지 않긴 하겠죠, 대부분. 이게 바로 검색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종결이 될 테니까. 근데 여기서 파워링크 광고 들어가고 보면 이렇게 스마트 블록으로 여기 묶여 있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스마트 블록에 들어갈 게 아니면은 이 키워드는 이제 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스마트 블록 묶여 있어. 스마트 블록에 묶여 있는 건 일단 빼. 나는 지금 스마트 블록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올라갈 블록에 블럭에 엮일 수 있는 만한 수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을 보면은, 여기도 스마트 블록이죠.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파워링크 지식 스니펫, FAQ, 그 다음에 이거 인기 주제. 이렇게 하면 또 스마트 블록이에요. 이 넣어도 안 돼. 중간 정산. 중간 정산도 스마트 블록이에요. 이거 다 스마트 블록이네요. 그 다음에 퇴직금 계산도 스마트 블록이네요. 퇴직금은 다 지금 이거 스마트 블록으로 엮여 있네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블록,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검색량이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묶여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뷰탭이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를. 그럼 퇴직금 지급기한 한번 봐볼게요. 지급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수령 방법. 이렇게 해볼게요. 3개 봐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게 원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숙달을 해야 되고. 초반에는 어려워요, 이게. 퇴직금 지급 기한. 이것도 스마트 블록이네. 스마트 블록. 스마트 블록이네요. 퇴직금 수령 방법은. 이러면은 짜증 나는 거죠,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이제, 와, 이 퇴직금은, 근데 여기 더 올라가 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애초에 제가 밑에서부터 검색량이 많은 것부터 봤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에 힘이 좀 약할 때는 애초에 여기 있는 것들을 노출시키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퇴직금, 임원 퇴직금,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기간, 퇴직금 기본급 이런 거는 왠지 스마트 블록은 아닐 것 같아요.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은 스마트 블록이 아니죠. 그러면 뷰탭이 네 번째예요. 뷰탭 PC에서 네 번째, 모바일에서는 세 번째. 근데 여기 보면 지식백과랑 웹사이트야. 그러면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은 애매해서 이것도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임원 퇴직금 어떻게 되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파워링크 일단 광고니까 건너뛰고 지식백과 이거는 이제 건너뛰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국세청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뷰탭 바로 나오니까 여기까지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원 퇴직금이라는 거는 퇴직금과 연관된 키워드 중에서 내가 쓸만한 키워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충족돼야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나의 경쟁 상대들을 봐요.
나의 경쟁 상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임원퇴직금이라고 오케이 그럼 내가 임원퇴직금에 대해서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쟁 상대를 봐요. 396등, 3000등, 450등, 8만 등, 400등, 6만 등, 2만 등. 예? 예를 들면 나는 그러면 한 20만 등 정도 돼요, 블로그가. 와,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비비지? 비비기 너무 어렵겠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이 발행일이에요. 발행일. 여기 보면 이 사람은 2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76일이 됐거든요. 발행한 지가.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어. 그러면은 뭔가 내가 여기를 비벼볼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일단 순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 그리고 이게 작성자 영향순위 요거는 유료로 사용해야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블랙키위 사이트에서. 근데 무료로는 요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차라리 좋아요. 유료로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없어요, 거의. 못 찾게 될 거예요. 네. 이걸 알게 되면은, 왜냐면 내 블로그 순위는 지금 너무 낮은데, 얘네들 너무 높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애초에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거를 보고, 이 방문자 수를 보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방문자 수가 하루에 29명이에요. 근데 나 방문자 수 100명인데, 내가 얘보다 많은데, 그럼 나도 좀 비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 키워드를 선정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 검색량을 보고 내가 이 키워드에 상위 노출시켰을 때 방문자 수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이게 문서 검색량은 많고 발행량이 적은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서 수는 1000개고 월간 검색하는 건 1000명이고 발행량은 710개예요. 그러면 일단은 비율적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라는 비율은 없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좋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명이 검색하면 하루에 30명이 검색하는 거잖아요. 한 33명 정도가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33명이 하루에 33명이 검색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내 글을 클릭했다. 그러면은 방문자 수가 33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겠죠. 내가 1등으로 상위 노출돼도 모든 사람이 내 글을 클릭할까 말까 한데 내가 1등으로 노출시키지 못하면은 하루에 뭐 끼케야 10명 이내 정도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너무 작은 키워드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키워드에 관련된 글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 글을 읽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위 노출시켜서. 그리고 나는 일단은 키워드를 요거 하나만 쓸 게 아니에요. 임원 퇴직금이라는 키워드를 그리고 이게 일단 좋았으니까 임원 퇴직금이라는 키워드를 퇴직금 이게 하나 좋네. 근데 다른 것도 검색해 보니까 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키워드도 좋을 수 있고요. 뭐 정산서라는 키워드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키워드를 이제 내가 다 묶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만으로는 만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한 달에 30명이다. 얘는 20명이다. 그리고 얘는 뭐 10명이다.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루에 이게 6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이걸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이걸로 20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뭐 정산서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면은 이 키워드로도 뭐 한 10명 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하나가 이게 뭐 만들 수 있는 인원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키워드 조합이 잘 되면은 더 다양한 키워드에 내 글이 검색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방문자 수를 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내가 골라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섹션을 처음에 봤죠. 그러니까 어, 섹션은 기본적으로 3순위 이내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1등, 2등 이렇게 3등, 뷰탭이 한 세 번째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또 너무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을 때
이 뭐 파워링크가 오면은 통상 파워링크는 많이 건너뛰잖아요. 파워링크 안 보고. 그다음에 밑에 뭐 쇼핑이 있다 예를 들면. 근데 쇼핑도 잘 안 볼 것 같아 사람들이. 뷰테까지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앞에서 방문자들이 안 뺏길 것 같아. 그럼 사실 뷰탭이 5등, 6등이어도 상관없어요. 5등, 6등에 있더라도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3순위 이내 것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실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을 때 이게 몇 순위까지 들어오는지를 보고 내가 체킹을 해보고 어느 정도 내 생각이 반영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경쟁자들 봤죠? 경쟁자들 섹션 본 다음에 경쟁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방문자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보는 거고 처음에는 어, 이 방법을 거꾸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검색량 이거를 필터를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야 돼.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어지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성은 이게 사실 그래프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속적인 키워드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이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하니까 이건 지속적이지 않은 키워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를 봐야 돼요. 밑에를 보면 이게 한 검색에 아무리 안 될 때도 2만 5천 명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속적으로 검색이 되는 키워드죠.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높은 거는 이때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높아졌던 거지. 평상시에는 한 요 정도로 계속 꾸준히 검색이 되고 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손흥민 득점왕 이런 거는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던 그 시기에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 시기가 끝나면 아예 검색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글이 죽은 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만 지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은 이 어느 정도 표를 보거나 아니면 사실 키워드를 보면은 이게 일시적인 키워드인지 지속적인 키워드인지 대충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까 이렇게 써가지고 메모장에 썼을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들 또는 뭐 몇 가지 키워드를 내가 뽑아낼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와, 이건 도저히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허탕을 아마 여러 번 치셔야 될 거예요. 아, 도저히 찾아도 키워드를 못 찾겠는데. 이 허탕을 치게 되는데 이게 저는 만약에 내가 퇴직금이라는 키워드를 적어가지고 글을 쓰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 와, 이건 도저히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뭐 국민연금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쓰려고 해가지고 찾아봤어. 근데 이것도 없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퇴직금으로 쓰든 국민연금으로 쓰든 그 둘 중에서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하나 결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2번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2번, 퇴직금도 못 찾았어. 국민연금도 못 찾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못 써요. 글을. 글이 이제 안 써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는 이미 다 나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렸거든요. 그럼 글을 못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번 정도까지만 그 소재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고, 와, 여기도 안 나오네. 그렇게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에서 좀 더 나은 걸 선택해가지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아까 그 퇴직금과 관련해서 검색을 했을 때, 이 키워드들을 내가 골랐다고 해볼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키워드들이 좋은 키워드들이다. 내가 쓰면 노출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키워드들이고, 퇴직금 중간정산 키워드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일시금이 좋았고, 그 다음 수령 방법이 좋았고, 그 다음 지급 기한이 좋았다.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분석을 해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내가 내 나름의 답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목을 짓는 거예요. 제목을 짓는 방법도 그냥 일단은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좋았거든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좋았고, 그다음 퇴직금 일시금이 좋았고, 그다음 퇴직금 수령 방법, 그다음 퇴직금 지급 기한 이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다 포함해서 쓸 건데 제목을 어색하지 않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일시금 수령 방법 및 지급 기한 이렇게 쓰면은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내가 받으려고 했을 때 그 중간정산하는 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돈이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라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짓는 거죠. 조화롭게.
그러면 이게 키워드가, 어, 5개가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키워드가 1개다. 예를 들면 퇴직금 1개다. 그러면은 검색했을 때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겠죠. A, 1가지밖에 없어요. 키워드가 2개다. 그럼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돼요. A, B, AB, B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었을 때도 검색이 될 수 있으니까. 3개가 되면은 경우의 수가 15개가 됩니다. A, B, C, A, B, A, C, B, A.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1개가 늘어났을 때 내 글이 검색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제목에 많이 쓰면은 좋겠죠? 당연히 원칙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C랭크를 평가할 때 제목과 본문의 일치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제목에 키워드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 한 10개를 넣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본문에 다 들어와야 좋은 글로 평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10개를 다 쓰려면은 글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5천자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을 누가 읽을까요? 5천자 되는 글을. 안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5천자가 되는 정보를 내가 찾으려고 이 글을 검색하는 게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3개에서 4개 정도를 선정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목의 글자 수가 한 25자에서 30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 딱 그 상위 검색을 했을 때 28자까지 보일 거예요. 28자까지가 딱 보여요. 한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28자를 넘어가는 거는 애초에 제목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8자를 넘어가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28자 정도 이내로 내가 제목을 짓는다. 근데 키워드들이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적는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적을 때 주의할 점들은 사실은 이거잖아요. 또 퇴직금 중간정산. 내가 원래 검색을 했던 키워드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일시금,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 지급기한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실 이거를 하나의 묶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덩어리로. 그러면은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도 들어가고, 퇴직금 일시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목에는 사실상. 근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키워드가 5번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뷰징의 행위라고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를 가급적이면 제목에 저는 2번까지만 쓰고 3번 이상부터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퇴직금 키워드를 한 번 더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시금 수령 방법. 그리고 그냥 컴마하고 퇴직금 지급 기한. 이렇게 써도 돼요. 퇴직금이라는 키워드가 2번 들어가도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2번은 넘어가지 않게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어색하지 않게, 제목이 어색하지 않게. 왜냐면 제목을 키워드만 너무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넌 도대체 무슨 말을 너의 본문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클릭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다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제목을 봤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글들 있잖아요. 제목들.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쉬었다 할까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잠시만요. 뒤에 내용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연속으로 해버릴지. 이 키워드 분석하는 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네.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어, 반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글의 목적에 따라서 제목 짓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들이 풍부하게 들어가가지고 제목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상위 노출은 그 니즈가 있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한테 키워드를 기반으로 제목을 지어가지고 야,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브랜딩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여기 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나의 이웃들이 보는 거거든요. 나의 이웃들이. 그러면 이거는 카피라이팅을 해야 돼요. 카피라이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클릭을 유도하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면은 그냥 정보들만 딱 들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의 이웃들이 나랑 좀 친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퇴직금 중간에서 못 받을 뻔했어요. 막 이렇게 울음표시 지으면은 사람들이 얘 왜 못 받을 뻔했지? 하면서 클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 10년 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못 받은 이유.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뭐야 얘 뭐 때문에 못 받은 거지?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클릭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검색에는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그래서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랑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거랑 제목 쓰는 것부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피라이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리스티클, 트렌드, 한방 정리, 공백 이론, 신선한 질문, 비교, 이름 빌리기, 방법론, 타겟팅,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글쓰기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퇴직금 중간 정산 받는 5가지 방법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클릭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뭐 뭐라고 해요? 요즘 대전에서 유행하는 아파트 뭐 이런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면은 또 사람들이 노출이 됐을 때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상위 노출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쓸 정도로 아마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목이. 통상 키워드를 3, 4개 정도 넣으면은 거의 한 25자, 30자 정도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요 카피라이팅까지 넣게 되면은 카피라이팅에는 사실 보여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앞으로 오게 되면은 검색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요게 뒤로 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키워드를 찾아봐도 키워드가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제목을 지었는데 제목이 한 15자밖에 안 되네. 20자도 안 되네. 그럼 여기다 카피라이팅 한 줄을 좀 더 넣어가지고 좀 더 매력적인 제목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싶게요. 그러면 이게 제목을 이렇게 내가 지었어요. 아까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시금 수령 방법 및 지급기한 이렇게 제목을 지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본문에 이 내용들이 잘 들어가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이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난 나눠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서론에 이제 이 키워드들 한 번 쓰고 본론에 3번 쓰고 결론에 한 번 쓰겠다. 그래서 1, 3, 1 정도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글 쓰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서론에는 어떤 이슈들을 넣고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상위 노출해가지고 방문자수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이럴 때는 뉴스를 그냥 하나 가져와가지고 뉴스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 넣고 요즘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전달해 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목을 한번 반복하는 거죠.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시금 수령 방법 및 지급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주고요. 본문에는 이제 그럼 이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본문에 소제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그다음에 일시금 수령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이렇게 이제 3가지 파트를 딱딱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키워드들이 본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시금 수령 방법 및 지급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뭐 알아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내 생각에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뭐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은 서론, 본론, 결론에 내가 쓰고자 했던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아무튼 10번 이하로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제목에도 들어가고 본문에도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에 적절한 이미지들도 잘 들어가고 필요한 링크도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글의 기본 품질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요렇게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한 5번 정도 넣어야지 키워드를 여기 내가 제목에다 쓴 키워드를 5번 정도 넣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서론에 한 번, 본론에 3번, 결론에 한 번 정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면은 글 쓰는 것도 쉬워지고요. 그다음 내가 1500자 정도를 쓴다라고 했을 때 서론, 본론, 결론 나눴으면은 서론에 한 300자 정도 쓰고 본론을 3문단으로 나눠가지고 문단별로 300자 정도 쓰고 결론에 300자 정도 써야지. 이렇게 하면 1500자가 딱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면은 1500자 글 쓰는 게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왜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키워드 분석한 내용을 제목에 넣고 그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본문에 넣는 방법까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실제로 글 쓸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일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플로우만 이해를 하시고 내일 제가 실제로 글 쓰는 모습들을 설명해 드리는 걸 들으시면은 이게 이거구나라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시간 실제로 해보는 거는 내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1시간 10분 동안 이야기 드렸는데 좀만 쉬었다 할게요. 이게 지금 원래 좀 짧게 하고 또 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몹시 피곤해 보이십니다. 제가 소통을 좀 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 또 소통을 하면 또 시간이 또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참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키워드가 제목에만 다 들어가야 됩니까? 실제로 본문에 들어가는 거는 키워드가 아닌 건지 그게 좀 본문에 궁금합니다. 본문에 들어가도 키워드는 맞아요. 근데 일단 그 네이버에서 평가를 했을 때 제목에는 안 들어가고 본문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음, 상위 노출되는 글들을 보면은 본문에만 그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노출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있기는 음, 있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들을 분석한 것들은 제목에 이제 가급적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본문에 그거 외의 내용들을 좀 더 풍부하게 적으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검색을 했는데 애초에 그 제목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글들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본문에 그 키워드가 있는 글들을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일단은 나는 제목에 키워드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문은 더 풍부하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휴식할까요? 네. 예. 네. 20분까지 휴식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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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강의를 6시간 만에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실까요? 아마 근데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이게 실제 하는 모습이랑 이론을 설명하는 거랑 갭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들으면서는 그냥 뭐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니, 그 키워드 분석 아까처럼 하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키워드 분석하면은, AM5이 얼마 정도 걸리세요? 처음에 글 쓸 때 한 막 3시간, 4시간, 막 5시간 막 걸리기도 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아직 요령이 부족해갖고 정보성 글 같은 거 쓸 때는 이제 제가 모르는 정보를 조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중에서 상위 노출할 수, 이게 사실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해야 하니까 한 지금도 사실 3시간 넘어서 좀 줄여보려고 다시 듣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쵸. 그러니까 초반에 이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리고 지금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 키워드를 완벽하게 찾는 글 하나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일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은 저 되죠.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드린 게 투트랙 전략을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글 하나 쓸 때는 키워드 분석을 거의 하지 않는, 그냥
거의 하지 않고도 굉장히 빨리 쓸 수 있는 글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이제 내가 분석해 가면은 그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면은 오늘 요만큼 했다가 이게 완성 안 되면은 뭐 내일 또 연결해 가지고 또 하나 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 하나를 굉장히 빨리 한 30분, 40분 만에 글 하나를 써버리고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좀 잘 되면은 그날은 하나 더 쓰는 거고 안 되면은 오늘 좀 쓰다가 못 쓰고 뭐 내일 또 쓰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효율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 근데 저 과정이 진짜 근데 저기를 내가 돌파를 해야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제 확신이 좀 생기면서 되거든요. 근데 저거가 이제 어려워요. 저기 허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걸 잘 찾아내는 게 저도 이론적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실제로 진짜 해보면은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좋은 키워드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해 나가면서 이제 그 블로그를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요런, 감이 조금 생기는 거죠, 이제. 감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나만의 이제, 요게 요렇게 되면은 내가 노출될 수 있겠다, 안 되겠다를 이제 평가하는 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라고 해가지고 제가 쓴 글이 100% 노출된다?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내가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일단 찾는 것도 어렵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답일 확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 메일 글 쓰는 걸 이제 코칭을 해드리면서, 이거는 키워드를 이렇게 쓰셔야 됐었다. 아니면 제목에 요 내용이 이렇게 쓰는 게 키워드 분석상으로 봤을 때 더 좋았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러면 그걸 이제 내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막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요 부분에서 좀 약간 착각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한 글 10개, 12개를 내가 보완을 받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맨날 강의를 하면서 내용이, 내용을 너무 이제 고차원적으로 어렵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겁을 많이 먹으셔가지고 오히려, 와,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항상 그게 이제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긴 한데,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블로그를 키우려면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전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야 됩니다. 네. 어려워도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아까 이거 실제로 해보는 건 내일 한번 해볼게요. 내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아까 처음에 PAM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고 마지막 이제 매니지랑 모노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면은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글을 쓰고 나면 제가 방금 전에도 아까 썼던 글을 가지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타코야키 글. 너무 대충 쓴 거긴 한데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은 글을 쓸 때 의도했던 키워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대전 타코야끼, 대전 유성구 타코야끼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상위 노출되고 있지? 그러면 통계에 들어가요. 이 글의 통계에. 그 음, 통계에 들어가 보면은 유입 경로가 있어요. 유입 경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유입된 경로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통합 검색, 모바일, 통합 검색, PC. 요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해서 내 글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클릭을 해보죠. 이렇게 요거랑 죽동 탁구 이렇게 두 개로 들어왔구나.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 보면 이 키워드, 그러니까 이 죽동 타코야끼라는 이 키워드에 내 글이 1등으로 노출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오케이. 죽동 타코야끼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인데 노출이 잘 됐네. 그러면은 이건 내가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자꾸, 아, 대전 호식 타코야끼로도 들어오는구나.
대전 호시타코야키로 검색했을 때 3등으로 노출되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노렸던 키워드니까 오케이 맞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된 키워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유성구, 뭐 죽동, 궁동 뭐 이런 키워드들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키워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죽동 탁구야끼로도 검색하고 궁동 탁구야끼로도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다 떴으면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두 다 노출을 시켜주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 중에서 한 세네 개 정도의 키워드로 내 글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절반 이상의 성과는 거뒀구나. 오케이, 요 정도면은 내가 완전히 원했던 키워드를 모두 다 되진 않았지만 좀 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내가 노출됐던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들은 정리하고 노출이 안 된 키워드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다시 노리는 거예요. 이제 그 키워드에 집중해서 글을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뭐 대전 타코야끼로는 검색이 됐고 대전 호시 타코야끼로도 검색이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유성구 타코야끼로는 검색이 안 됐어. 그럼 다음 글을 쓸 때는 유성구 타코야끼의 키워드를 여기서 보면 이게 유성구 타코야끼가 이게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의 묶음처럼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성구 타코야끼가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출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유성구 타코야끼를 내가 노출시켜야 되겠어. 그러면은 애초에 제목을 쓸 때부터 유성구 타코야끼 이렇게 뭐뭐뭐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써가지고 이 키워드 이 글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키워드들을 다시 노려가지고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키워드들을 내가 어, 이 하나의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내가 이제 먹는다. 내 글이 노출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기 뭐냐 청다클리님이나 김 여사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 그런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키워드를 내가 썼을 때 노출되고 안 된 키워드들은 다시 한번 글을 써가지고 이것도 링크를 또 걸어주면 또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되니까 링크도 같이 걸어주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키워드를 내가 어떤 키워드가 노출되고 노출되지 않고 있는 거를 체킹을 해야 그 다음 또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전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근데 내가 글을 쓸 때도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우선순위를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우선순위가 정말 낮아서 그러니까 별로 안 좋고 그랬는데 걔는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로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노출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제목을 조금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아까 죽동 탁구야끼로 검색했을 때는 검색이 돼. 근데 나는 원래 유성구 탁구야끼로 더 검색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거 순서를 좀 뭐 바꿔 제목을 조금 변경을 해보면은 그 이제 제목 변경된 거가 반영돼 가지고 순위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수정을 통해 가지고 또 글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내가 이거를 자꾸 봐야 된다. 이 글을 쓴 다음에 근데 바로 이게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어제 내가 썼던 글들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지? 라고 하면서 한번 체킹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노렸던 키워드들이 있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내 글이 몇 순위에 노출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일일 포스팅 할 때 피드백 드릴 때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들 글 써놓은 거 제목 보고 대충 어떤 제가 글 쓰는 걸 매일 인증을 할 건데 이제 그때 본인이 노출을 희망했던 키워드들을 다 적으라고 이야기 드려요. 키워드들을. 그럼 제가 그 키워드를 다 직접 검색을 해보고요. 이건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가지고 키워드를 봤을 때 제목은 이렇게 좀 변경하고 하는 게 키워드 분석상으로 좀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했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키워드는 이 키워드는 언제 작성했고 하루에 뭐 상위 노출되면 몇 명 정도가 유입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통계를 보면 볼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건 또 추가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초반에 한번 해보시면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메모장에다가 이제 내가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나중에 내가 글 쓸 게 떨어졌어요. 내가 글 쓸 게 떨어졌어. 소재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메모장을 한번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키워드 중에 옛날에 이렇게 검색이 잘 됐던 키워드가 있구나. 그럼 내가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최신성이 밀렸으니까 한번 다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좀 더 쉽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통계에 가보면은 이렇게 조회수 순위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떤 글이 조회수를 많이 만들어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 1월에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 연말정산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를 체크를 했어요. 이걸 월간으로 보면 되거든요. 월간으로 보면은 이 1월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들어온 글이 이 글이었던 거죠. 2만 명이, 조회수가 2만 명이 됐던, 한 달 동안 2만 명이 들어온 글이란 말이에요. 뭐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에 대한 안내이죠. 그러면은 이 글은 그때도 내가 노출시켜가지고 이만큼의 방문자를 만들어냈으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내가 이 글을 다시 쓰면 또 노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아주 조금만 수정했어요. 왜냐면 기간만 조금 바뀐 거니까 그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조금 변경된 내용들만 추가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글을 아주 쉽게 한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글을 하나 발행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1월 14일 날 글을 발행했죠. 2023년 1월 14일 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게 2023년 1월 18일 기준이에요. 4일 정도, 뭐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는데 방문자 수가 16,000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4일에서 5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블로그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분야도 그렇고 5월은 뭐 종합소득세 관련된 시즌이고 뭐 6월이랑 1월은 부가가치세 뭐 그다음에 토지세, 재산세 막 이런 것들 세금에 대한 시즌도 있고 하니까 그 시기에 잘 들어왔던 글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발행하는 것들을 하면은 방문자 수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것들도 데이터를 조금씩 내가 읽는 방법을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이면서 방문자 수는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를 관리하고 독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펜 법칙이 이제 키워드 풀 늘리고 키워드 분석하고 키워드를 관리하고 독점하는 과정을 블로그 운영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이제 글을 쓸 때는 사투 법칙, 키워드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제목을 짓고 그거를 키워드 본문에 사용을 하는 거. 그래서 select, analysis, title, use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투 법칙이라고 명명을 지었어요. 이 절차대로 글을 쓰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까 트래픽을 만드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잖아요.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 중에 이웃 피드랑 외부 유입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게 이웃 피드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글을 쓰면은 피드에 체크해가지고 관심 있는 그림에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브랜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가 여기서 생각했을 때는 김 여사님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가지고 왔다가 김 여사님의 블로그를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웃 추가를 좋은 정보를 계속 전달하면 이웃을 추가하게 해서 이웃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김 여사님의 이웃인 사람들이 이제 피드가 올라오면 그 글을 바로바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브랜딩을 하거나 나의 특정 분야에 대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웃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 이웃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상위 노출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까 그 절차를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힘이 없어. 일단 C랭크가 쌓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 로직이라는 글 하나의 점수를 좋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점수가 좋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노출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 수는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실행도 또 더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웃들한테도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웃들이라도 내 글을 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초반에는. 왜냐면 이웃들은 이웃의 피드에는 무조건 쓰기만 하면 노출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웃이 만약 이 정도예요. 이분이 이제 꼬마 추출하는 푸드 인플루언서 1위 분인데 이웃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분은 글 하나를 쓰면은 20만 명의 PD에 이 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환율이 10%가 된다. 그럼 방문자 수가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 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사실 상위 노출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적으로 이웃 수를 좀 늘려놓고 그 다음에 내 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활동을 안 하는 블로그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절대로 늘린 다음에 이 순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웃은 최대 5천 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이웃의 수가 5천 명까지예요. 그러면 근데 하루에 이제 200명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100명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전에 100명 되면은 저녁 시간대에도 100명 되고 그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명까지만 신청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모두가 이웃을 받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전환율이 내가 서로 이웃을 신청을 했을 때 그럼 전환율이 50%에서 60% 정도 된다. 그럼 하루에 뭐 100명 또는 50명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5천 명이 되면은 50일에서 10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완전 극초기에 그 러닝매트 1기를 운영했을 때의 성과인데 처음에 이웃이 300명이었어요. 이분 어떤 분이 시작했을 때. 근데 한 달 동안 같이 했는데 한 달 후에 이웃이 4,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한 달 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방문자 수가 30명이었고 근데 2,900명까지 올렸어요. 한 달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웃의 영향도 많이 컸고 이분 이웃들이랑 소통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들이 막 계속 방문을 해주고 하니까 방문자 수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웃을 추가하는 활동을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초반에는. 기계적으로. 내가 100명한테 매일 신청을 하는 거죠.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100명한테 신청하려고 하면은. 이웃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 내 이웃의 블로그에 가가지고 이 공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웃 목록이 쭉 뜨거든요. 쭉 뜨는데 여기서 이제 이웃 추가 이 버튼을 눌러요. 그럼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은 서로 이웃을 신청합니다 하고 문구를 넣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웃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이웃을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저는 무조건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본인의 그 소신이 확실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소신이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만 이웃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이웃 한 명 한 명과의 관계를 딥하게 가져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상적인, 그러니까 단지 이 숫자만 늘어나는 형태의 이웃을 굳이 하라고 이야기는 드리진 않을 건데, 그러면 이제 블로그의 성장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마케팅 그 이론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퍼널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요런 거거든요. 요런 거. 그러니까 이건데,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이 정도의 사람들이 나한테 유입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구매고 이게 이제 관심이거든요. 관심에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게 처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구매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늘리려면 이 깔때기 모양의 입구를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표본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구매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애초에 좁게 가져가면은 이게 내 글의 애독자가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퀄리티 있는 정보의 글을 매일매일 써 나간다는 게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웃 증가를 만들어내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터널을 넓혀놓고
이 넓힌 그러니까 이웃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자꾸 이 사람의 내 피드에 자꾸 이 사람의 글이 나오는데, 이 사람 글 쓰는 게 좋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좋은 정보를 많이 쓰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웃으로 넘어가는 거랑, 애초에 이웃이 아니면 그걸 볼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웃을 5천 명까지는 이렇게 내가 좀 의도적으로, 기계적으로 늘려놔야 된다. 그리고 근데 내가 5천 명이 넘으면 이제 내가 이웃 신청을 못 해요.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이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은 5천 명까지. 이웃이랑 내가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과 나의 서로 이웃을 포함해서는 5천 명까지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일방적으로 추가하는 거는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이웃이 한 12,000명 정도 돼요. 5천 명까지는 제가 만든 거예요. 5천 명까지 늘리는 거는. 근데 여기 나머지 7천 명은 이 사람들이 나만 구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헛방이 많죠. 사실 네이버 블로그가 구독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 그렇게 뭐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허수인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인원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어떤 활동을 할 때든 유리하죠. 내가 이웃이 10,000명이에요. 이웃이 100명이에요. 이 느낌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나한테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이웃이 100명의 사람과 이웃이 10,000명의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외부 유입인데, 외부 유입은, 어, 그, 네이버 블로그 이외의 플랫폼에서 내 블로그를 유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C랭크 설명할 때 체인스코어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다른 곳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내 글을 다른 데다가 홍보를 막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제 플랫폼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도, 그러니까 채널을 근데 내가 여러 개를 운영해야 되고, 이건 더 추가적인 소요가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애드센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카카오뷰를 활용해가지고 블로그에 유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뷰는 거의 이제 망했죠. 망해가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밴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하시면 유튜브, 이런 것들,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로 유입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9살짜리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유튜브에서 뭔가 만드는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페이퍼 크래프트 같은 거 만드는 영상을 많이 봐요. 근데 유튜브에는 파일 업로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블로그 링크를 달아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로 이렇게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검색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한 3천에서 4천 명 정도의 방문자 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방문자가 생기는 거니까 애드포스트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외부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일단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카페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을 활용을 지금은 안 하시고 있으시겠죠. 다른 어떤 SNS 플랫폼이 있으면 활용하기 좋은데 없으면은 안 좋다고 봤을 때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가 순위가 높으면은 그냥 질문만 던져놨는데도 상위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뷰탭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냥 카페는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는 글밖에 없는데 상위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카페가 힘이 엄청 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카페에 이제 글을 써요. 어떤 키워드와 관련된 글을 쭉 써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내 블로그 링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블로그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카페 주인한테 잘못하면 이제 탈퇴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저의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작고 소중한데, 이 주식부자 주부님이라는 분이 올해 2월에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일 포스팅 챌린지를 했었는데, 매일 글 쓰는 걸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 챌린지를 했었는데, 이렇게 글을 쓴 거죠. 38일차, 37일차, 36일차, 35일차.
아무도 안 봐요, 이거. 누가 보겠어요, 이거. 안 보죠. 심지어 저조차도 이렇게 쓰면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지는데. 근데 이제 제목을 조금 바꿔서 쓰는 거죠. 내가 쓴 글의 제목, 내가 쓴 글의 주제로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하나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방문자 수가 10명, 20명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쓰면서 카피라이팅 연습도 돼요. 결국에 마케팅을 내가 나중에 하려면은 이 카피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클릭하게끔 만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능력인데 이 카피를 많이 써보면은 그 실력이 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카페에다가 글 쓴 거 인증글 쓸 건데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1일차 1 포스팅 인증합니다. 이렇게 쓰시지 말고 내가 쓴 글을 누군가한테 누군가가 노출이 됐을 때 이 글을 클릭하기 쉽게끔 만드는 제목을 연습해 보는 거죠. 일단 내가 원래 쓴 제목은 상위 노출을 위한 목적으로 제목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단 말이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클릭을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카페에다 인증을 할 때는 뭐냐, 재밌는 카피라이팅 아니면 좀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을 써가지고 클릭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노출이 되면은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유입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지식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식인의 댓글 달아놓고 거기다 네이버 링크 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식인도 쿠팡 파트너스나 막 이런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트래픽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상위 노출시키는 글쓰기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증가시켜가지고 방문자 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외부 이입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이제 그 실질적으로 블로그 글 쓸 때 어떤 순서대로 쓰고 어떤 플로우로 쓰고 키워드 분석은 어떻게 해 나가고 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실제로 보면서 할 거니까 내일이 아마 좀 더 실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홈페이지용 블로그 만드는 거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어제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블러매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 제가 별도로 7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서 해가지고 여기 멤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이제 들어와서 하시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의무는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 블로그 이제 다음 주에 운영할 준비들 세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거 과업을 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주제 결정하는 거. 지금 혹시 주제 결정, 여기서 바로바로 체크해 볼까요? 주제 결정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주제는 다 결정되셨죠. 그쵸? 수익화 방법은 이제 어제 김 여사님은 수업을 못 들으셨지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이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용노출 알고리즘, 이제 C랭크, 다이아로직, 뭐 지식 스니펫, 스마트 블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블로그 메타데이터 설정하셨나요? 블로그 메타데이터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공유 드렸었는데 이거는 블로그 이름, 그 다음에 프로필, 그 다음에 그 블로그 주제, 게시판 주제, 그 다음에 글 발행할 때 글 주제 이거를 모두 일치화 시키는 거를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은 안 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내가 설정한 주제로 하나로 모두 다 일치화 시키는 거고 블로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경제 분야를 운영하면 경제와 관련된 이 워딩들이 들어간 거면은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프로필에도 그 네이버 DB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DB.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자격증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프로필에다가 이런 걸 넣어주는 게 좀 더 성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프로필에 명시해주면은 네이버가 이걸 좀 더 신뢰도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검증은 안 되는 거지만 뭐 이제 블로그 자체의 주제를 설정하고 블로그 게시판 주제 설정하고 하는 거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이 이제 글 주제 결정하는 거죠. 모방 블로그를 찾는 거, 그리고 검색 등록하는 거,
오늘 컬럼비님이 질문 주셨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구글에서도 내 글이 검색되게 하는 거, 뭐 다음에서도 내 글이 검색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세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게 어제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키워드 풀을 찾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 홈페이지를 찾는 거, 그다음에 어떤 책을 구비하는 거, 그다음에 뉴스나 이런 뭐 뉴스레터들 이런 것들을 구독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앤서포터라는 거를 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앤서포터는 이 글자 수세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크롬에다가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면은 내가 블로그를 쓸 때 현재까지 글을 몇 자 정도 썼다라는 걸 바로바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설치하는 거 엄청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시간만 잠깐 투자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팅을 계속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요건 제가 다 완료되면은 카페에다가 그 카페 게시판에 인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카페, 혹시 지금 카페 다 가입해 있으신가요? 아니요. 컬럼비님 아직 안 돼 있으신가요? 예. 카페에 보면은, 라이프 리빌딩 연구소라는 카페인데, 여기 보면 이제 블럼의 정규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뭐냐, 실천 과제 완료 여부 양식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걸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넣어 놓을게요. 그럼 이거를 개인별로 다 완료를 하셨으면은 다 완료했다고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네. 저 이거 과제 다 완료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 내용은 일단 모두 종료가 되었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기존에 썼던 글 중에 제가 네. 옛날에 이제 썼을 때는 노출이 됐는데 네. 약간 밀려가지고 네. 노출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주제를 그러면 그 글 제목을 좀 바꿔서 수정해서 올려도 뭐 딱히 뭐 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거를 전 똑같이 쓰면 문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컨트롤 C, V 해가지고 기존 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글을 복제해서 내 블로그에 글이 예를 들면 두 개가 되면은 그건 문제가 아니 될 수 있다고 수정만 생각하거든요. 수정. 아, 수정을 하셔서요? 재발행이 수정 아니고. 제목을 제목을 이게 가서 이제 이제 제가 딱 강의 듣고 그럼 내가 그때 썼던 거를 제목을 좀 바꾸면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예전에 노출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최신성에 밀려서 이제 노출된 거지. 그 키워드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이제 점프업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글들은 수정이 아니라 다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글 제목 키워드와 그런 것들을 좀 유사하게 하되 내용은 뭐 순서 바꾸고 내용 좀 변경하고 해가지고 아예 새 글로 발행을 하셔야 상위로 다시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수정하는 걸로는 상위로 못 올라가실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썸네일 작성. 썸네일. 네, 그러니까 썸네일 뭐 짓는 것도 중요한데 딱 블로그 이제 노매선이 가면 딱 그 처음에 딱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거 내일 네임 한번 넣기 해보죠. 좀. 내일. 예, 예. 내일 그 이미지 이제 글 쓸 때 이미지랑 이런 거 할 건데 캠, 캔바를 이용해가지고, 캔바라는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한번 해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로 사실 하거든요. 파워포인트를 하실 수 있으면은 파워포인트가 편하긴 편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시면은, 어, 온라인으로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캔바 이미지 그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캔바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썸네일 만드는 거를 같이 내일 그럼 포함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디테일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글 쓸 때. 그리고
아니면은 같이 따라하면서 하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하는 게 교육 효과 측면에서는 좋긴 좋을 텐데, 제가 글을 쓸 때 애초에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도 포맷을 같이 정리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쓰는 건지를. 내일은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긴 한데, 제가 그렇게 해보질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어, 잠시만요. 이제 내일은 글쓰기 원칙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씩 이제 할 거예요. 키워드 풀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고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화로 글 써야 되는데 구조화를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타임 리미트 걸고 발행하고 이게 키워드 선정하고 제목 짓고 요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는 실습을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거, 편집하는 거, 가독성 체크하는 거. 여러분도 같이 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제 그냥 보여드리는 거랑 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려워하시는 것도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글을 써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은 키워드는 다 분석을 했다라고 예를 들면 가정을 하고 써볼게요. 최근에 썼던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봐볼게요. 이런 글을 내가 완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글을 쓴다고 한번 해볼게요. 내일 할 거긴 한데 잠깐만 프리뷰하고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그럼 제목을 이렇게 쓰고요. 그럼 이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성 양식을 불러와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어요, 미리. 이걸 이제 컨트롤 전체 선택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마저도,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단축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클릭하면 전체 선택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체 선택을 하고, 또 다시 복사를 해서, 원래 내가 쓰려고 했던 이 글로 돌아와서, 이거를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양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로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을 명확히 미리 한 덩을 딱 지어요. 나는 재산세 개념에 대해 쓸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기준일에 대해서 쓸 거고, 그 다음에 조회 및 납부기간 쓸 거고, 가격표준 및 세율, 여기에 대해 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는 절차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정되진 않더라도 포맷을 만드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맷 지금 만듭시다. 같이. 그래서 이 포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해서 따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좀 하고 글 쓰는 거를 좀 보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이제 그럼 글 써 나가죠. 그럼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서론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재산세를 납부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이제 난 뉴스 하나 넣어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를 검색을 해서 뭐 최근에 여기 뉴스로 가서 뉴스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제가 그냥 쭉 보여드려 볼게요. 캡처를 해서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미지는 테두리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테두리 넣고 막 이런 절차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내일 혹시 가능하신가요? 노트북 켜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익숙해지셔가지고 나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채우는 건 둘째치고 실제로 보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몰라가지고 이제 그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내일은 같이 해보면서 그리고 막히는 부분들은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기존엔 제가 일방적으로 보여드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해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다들 막상 하려고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들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왜 알려드렸는데 왜 다 안 하지 했는데 지금 이제 되돌아보니까 제대로 안 알려줬던 거죠. 네. 말로만 하고 제대로 안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한번 내일은 같이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좋습니다. 좀 더 익숙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걸로 12시간 넘었네요. 또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될 텐데 다들 빨리 마치도록. 질문은 있으시면 내일 주간에 카톡으로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세요.